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2주 동안 뭐 연예인을 뭐가 해서 하는 얘기 오늘도 지금 이렇게 뭐 근데 오늘은 도저히 제 양심상 도저히 이건 그냥 소개를 못 해드리겠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비교적 양심에 좀 덜 가책을 느끼신 건가요? 그렇게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요.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제 그 양심상 이분의 팬덤의 화력을 생각하면은 아니 그나마 그래도 우리 노지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양새가 닮았다고라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닮은 사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왜 곰돌이 푸 괜찮았잖아요. 곰돌이. 근데 요 사람은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분은 아니란 그리고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은 저희 남편이 굉장한 팬입니다. 남편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 자꾸 그렇게 하면 읽어버려. 아 죄송합니다. 읽지 말아주시기 저 바랍니다. 여기 올 예. 때마다 김종배 선배에 대한 거를 좀 몇 개 준비해 와야겠어요. 아, 자 여기서 우리 심사협정으로 가는 걸로. 자, 알겠습니다. 안 읽을게, 네, 안 읽을게.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자제해 주세요. 네, 자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경향TV의 구교현 기자 모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갑자기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하려니까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네요. 우리 서로 디스전 하지 맙시다. 그렇지? 방금 하셨잖아요. 뭐래 내가. 아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 네. 아시죠? 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합시다. 자, 노지민 기자의 발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6.3 지방선거 이후에 뭐 2030, 뭐 보수화 내지 뭐 극우화 이런 분석들을 쏟아내게 만들었던 전제가 틀려버렸다. 네.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지상파 3사의 공동 예측 조사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확인됐는데, 그 출구조사를 맡은 그 세계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지역이 4곳 있습니다. 네.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이 조사 결과에 사전 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출구조사가 본투표 당일에 조사도 하지만 사전 투표 때는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합산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전 투표 여론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정을 한 것과 이전 거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곳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서울, 대구는 관심이 엄청 집중됐던 곳이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보면은 특히 30대 여성, 뭐 소위 민주진영 지지층이 등 돌렸다 이런 기반한 분석이 엄청 많았는데.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하다고 나왔던 게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를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읽을까요? 아니요, 뭐 읽으셔도 되고. 네, 뭐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과반으로 나왔었는데 네. 정원호 후보가 과반으로 나오는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고 여성의 경우. 네, 30대 여성 그리고 30대 남성은 오세훈 후보 우세인 거는 마찬가지인 구도인데 격차가 좀 줄었고요. 네. 그리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 앞선다는 예측은 같았는데 후보 간 격차가 원래는 7%포인트 정도에서 바뀐 걸 보니까 정정한 걸 보니까 25%포인트 차이까지 벌어지는 결과가 있었고 또 2030에 60대도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20대, 30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오세훈 후보가 우세하다고 나왔었는데 정원호 후보가 우세한 걸로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시장도 잠깐 짚어보면은 김부겸 후보보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지지세가 20대에서 높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역시 뒤집혔고요. 또 특히 20대 여성을 보면 이거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퍼센트를 읽어드리면은 뭐 김부겸 후보가 뭐 50% 선이고 추경호 후보가 45% 선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전투표 여론까지 합산한 결과를 보니까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64.4%. 네, 굉장히 높은 비율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나 예측치기 때문에 또 출구조사 결과 자체가 좀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치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고 보기는 해야겠지만 이 조사 나오고 사실 언론판도 그렇고 유튜브판도 완전히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네.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3개 여론조사 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네. 한국리서치가 봤을 때 서울 뭐 그다음에 그 대구 울산 이런 데인데 여기서는 사전 투표 부분은 누락시켜 버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본 투표 날 그 투표소 앞에서 했던 그 출구조사 결과만 그렇습니다. 반영을 해버렸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그 사전 투표에서의 그 예측치가 우리가 민주당이 우세할 것 같았는데 하는 데에서 안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여론이 있었던 거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게 반영이 안 되면서 좀 아니 뒤바뀐 도대체 구도가. 이번 선거 왜 이래요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선관위만을 갖고도 지금 받아들이기 벅찬데.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집단적으로 막았겠다고 하면 이건 욕 먹을 거고 네. 명백한 부실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아니 어떻게 이건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말 이상으로 표현이 어려운 거죠.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한국 리서치의 부정확한 통계 위에서 언론이 칼춤을 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서울 선거로 이제 한정해서 일단 짚어보면은 2030 여성의 표심에 대해 가지고 과거와 다른 현격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짠 겁니다. 왜 그랬냐? 2018년에 이대남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대남, 이대녀라는 것은 통상적인 통계적 수치를 넘어서서 각종 선거에서 확인된 정치적인 호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봐왔거든요. 근데 그런 도식을 깨고 2030 여성, 그중에서도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보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를 더 지지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각종 이렇게 분석이 나왔던 거고 대표적으로는 뭐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대주택 싫다. 투기꾼 취급에 뿔난 2030 등 돌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놨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 2030 2년보다 이슈 절반 넘게 오세훈 찍었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 기사를 내놓은 건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기망한 셈이 된 거죠. 저는 어느 신문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을 지금 하는 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도 돌아섰다 민주당에서. 네, 그 라는 기사가 있었죠. 하니까 분석을 뭐를 했냐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페미 메시지를 덜 냈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는 그런 요지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혹시 그런 그 기사 보신 기억 나세요? 네, 그런 취지의 기사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다 헛발질. 헛발질을 그리고 제대로 한 또 거죠. 오히려 네. 반대로 뭐 정원호 후보가 뭐 성평등 관련 공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뭐 역차별 정서가 뭐 작동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해석을 한 콘텐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젠더와 연령대를 전제를 한 것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출구조사가 과연 필요하냐. 그다음에 출구조사가 틀려버리면 개표 방송을 하면서 출구조사 데이터 가지고 하는 그 분석 토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완전 있는가. 무용해지는 거죠. 네. 이거는 무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죠. 그렇죠. 해를. 네. 그 개표 방송을 하셨잖아요. 정말 늦게까지 하신 분들 중에서 결과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한 방송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정일에서 이 한 새벽으로 넘어가는 기점을 전후해서 자기가 한 걸 부정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공개된 재집계된 수치를 보면서 이런 재집계된 수치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일단은 20대 여성에서 정원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0대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2018년에 이대남 이대녀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30대 여성 중에 상당수는 그런 때 이대녀로 불렸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보다도 이런 그 인식 자체가 더 커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언론이 놓쳤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20대 남녀 격차를 보잖아요. 정원호와 오세훈에 대한 지지율 격차가 30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그 차별적인 부분들 차이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언론이 진단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게 그래서 정정된 데이터도 그러면 정확하냐는 또 물음표다. 네. 이것도 분명히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세랑 종합해서 분석을 할 어느 정도의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절대화하는 거는 문제죠.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신뢰를 하기가 이게 더 왜 어려워지고. 그러냐면은 네. 또 우리가 이 재집계된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 대전제 오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방송 3사의 그 출구조사 결과는 서울시장 선거 틀렸습니다. 네. 그 정원호 후보 훨씬 더 많이 얻은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대전제 위에 서 있는 또 이렇게 세대 연령별 성별 분석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허물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네. 네. 일단 이거는 무슨 조사 방법의 오류나 내지 뭐 오차 범위 안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로 지금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이건 페널티가 아마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야 되는 사안 아니냐. 아마도 이제 방송 3사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법적인 네.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사 입장 완전 공신력이 그냥 수직 낙하해 버리는. 결과적으로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재집계된 데이터의 뭐 신뢰성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서울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재집계된 데이터 전체를 보면서 아 대구와 울산이 사실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처음 받아들였다면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서울과 달리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모두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았고 실제로 재집계된 데이터 결과 20대 표심이 원래 알려진 것과 달리 추경호보다 김부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2030 여성뿐 아니라 30대에서는 남성 지지가 김부겸이 추경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역전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2030 남성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이 반페미니즘을 떠올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올리고 당연히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 봤는데 대구라는 보수의 본산에서 30대 남성이 이런 반대 투표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 그런 것들을 한국 리서치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저희가 본방 우재준 최고위원이 그 지역구가 대구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80년대생이죠 아마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의 체감한 어떤 그 저기 그 결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대구에서는 청년층이 오히려 김부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았던 거예요. 네. 그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걸 딱 보고 본방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대구는 청년이 진보화 됐네. 아니 그러니까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보와 보수를 이것만 보고 구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의 그렇다니까. 세대들은 뭔가 이념적인 정서를 공유한다기보다는 한 세대 안에서 한 성별 안에서도 좀 대단히 분화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정치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거고. 근데 이제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2030이 표심이 변화하는 것 같다라는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는 좀 다른 분석들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의미 있는 뭐 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촌철님들께 제가 뭐 하는 말씀 드리면 사실은 그 선거 내 결과를 자세히 좀 그나마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선거 끝나고 한 석 달쯤 뒤가 되면 네. 아, 그렇죠. 네. 선관위에서 아주 세부 데이터, 그 세부 조사한 결과를 내놓아요. 근데 또 선관 얘기하니까 또 이게 그것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 아니 그렇겠죠, 설마. 그렇지. 네. 보통 이제 그 전국 단위 큰 선거가 있기도 하면 뭐 석 달 뒤면 아주 세부적인 심층 조사한 그 선거 결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걸 이제 전문가들은 다 그걸 꼽아요. 다 그걸 꼽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그거를 보는 게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여기서 이제 선관위 사태는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네 갑자기. 아, 이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기관이 이게 좀 무너지는 걸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무너지는 걸 처음 겪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아무튼 선관위가 그 갖는 최대의 그 생명력은 공신력인데 네.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참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맞물려서 제가 울산도 얘기했는데 울산의 재집계 결과도 대구와 양태가 아주 똑같습니다. 20대 그 표심 같은 경우에는 전 조사와 달리 그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의 유리한 쪽으로 뒤바뀐 결과가 나왔고 30대 표심의 격차는 더 확대됐고 또 하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울의 맨 처음 조사 결과에서 30대 여성을 호명했던 것처럼 재집계된 결과가 맨 처음에 나왔다고 한다면 울산 역시도 30대 남성의 표심이라는 게 바뀐 걸로 나왔거든요. 김상 후보에 대한 그 지지라는 것이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41.3%로 집계가 됐다가 사전투표 그 연락조사까지 더하니까 47.6%로 상승을 했고 반면 김동연 후보는 52.2% 과반을 얻었다가 44.3%로 하락을 했어요. 그 결과는 30대 남성들의 표심이라는 게 재집계 결과 김상욱과 김부겸을 향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유의미한 통계 결과일 수도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근본적인 물음은 과연 그 2030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 두 번째. 또 그러면 또 이제 그런데 또 지역별로 후보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선거 캠페인에서 청년 의제를 얼마나 발굴했느냐. 그래서 다가갔느냐.
사실 이 문제도 이제 있는 거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우리 구교영 기자가 발제된 거 연결이 되는 네. 거 같으니까 우리 구교영 기자의 좀 발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진보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매불쇼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정준희 교수와 최욱 앵커가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거냐면 물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타협이 불가능한 극우 청년들에서 얘기하는 와중에 그런 여러 가지 대처 방식, 대응 방법을 논하는 과정에서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몽둥이라는 표현을 썼고 최욱 앵커 같은 경우에는 탱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청년 세대를 아무리 극우화된 일부의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대하는 여러 가지 표현적 방식이라든가 어휘 구사에 있어서 적절했는가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것이 이 표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2030 세대를 바라보는 진보 유권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좀 더 부연스러운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네. 그 비판 지점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표현 방식 자체에 문제가 크게 있었다고 보고요. 비유법, 탱크나 비유법이라는 것이 몽둥이랑. 왜냐면은 그 결국은 이제 물론 정준희 교수의 그런 주장이라는 것도 그냥 몽둥이를 소환한 건 아니거든요. 합법적인 방식의 몽둥이를 소환을 했고 그리고 최욱 앵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중에서 너희들이 군사 정권을 뭐 찬동하는 입장을 보이니까 너희들 식대로 한다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비유적으로 탱크 같은 행위로 뭔가 진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긴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화라는 여러 가지 세대적인 성취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몽둥이와 탱크가 상징하는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몽둥이가 주는 기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 공권력을 상징하는 게 많은 거고. 경찰 백골단 같은 경우에. 네. 권봉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탱크 같은 경우 그 기표가 가지는 의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군사 정권 시절을 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제 어쨌든 간 특정 세대와 일부의 계층을 유념해 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포인트가 이건데 이거에 대한 노 기자의 평가는 어떠세요? 뭐 탱크, 몽둥이 이거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전체 뭐 20대나 젊은 세대들을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범죄에 가까운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대 논란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비판이 일었던 이유는 탱크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 같은 것들을 고려했으면 이걸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비판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구나 무언가를 이렇게 처벌을 하고 권력으로 제압을 하는 그런 성격의 표현으로 탱크라던가 몽둥이를 썼다라는 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변소를 좋아하는 변소 타임 맞습니까 오늘 또? 네, 전직 법조 출입 기자에게 그런 표현 많이 하고 법의 철퇴를 가해야 된다. 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 법의 철퇴를 가하는 것과. 근데 이제 뭐 연상시키는 제 나름의 기준으로는 연상시키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한국 사회 군사 독재 시절을 뭔가 경험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제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상존하고 실제로 사망자가 존재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5.18부터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처들을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포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문제를 뭔가 나와 주의 주장이 다른 의견이 다른 세대나 집단을 상대로 구사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 인식들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법의 철퇴를 가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고 단위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많이들 안 지키지만 처음에 언론사 입사하고 배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전쟁 용어 같은 걸 너무 관성적으로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잘 지켜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 얘기. 그렇죠.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예. 오랜만에 들어본다. 연식 좀 됐나 봐요. 보니까 노 의사님도 보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는 자 이제 그 허용될 범위 안에서의 비유법이냐 아니냐 결국은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탱크라는 걸 소환한 그
흐름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탱크, 전두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민주화 운동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맥락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몽둥이도 문제이겠지만은 탱크에 대한 비유는 뭐 더 부적절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욱 씨의 논리는 이른바 반사 논리인 거죠. 니네가 그렇게 해? 그러면 그렇습니다. 니네 네.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강조를 달았고 네. 법과 제도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맥락상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내용으로는. 왜냐하면 만약에 그다음에 이 대화를 보면 황희도 이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그구들의 맞아요. 네. 혐오 놀이. 그렇습니다. 네. 혐오 놀이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폐쇄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 라는 것과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다만 어떤 이제 그 비유법의 적절성 부분에서 네. 이제 구교영 기자는 이제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대상, 목적어, 주어 말고 목적어. 대상으로서의 목적어 설정이 좀 잘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아하,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할 수 있어요.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존재에 대해서 뭔가를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가하는 것과 차별을 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저는 그 두 분이 이야기했던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뭐 비유는 둘째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형벌적 차원에서의 사법적 접근을 그렇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건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그건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데 근데 그 대상을 행위로 특정을 했느냐라는 거죠. 행위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느냐는 얼마든지 공론에 붙여질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일베 놀이하는 애들을 뭐 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성립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비유만 놓고 보면은 사실 탱크 발언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뭔가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정준희 교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뭔가 이제 형성된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제 하나는 뭔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오히려 밈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인식과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뒤에 몽둥이가 나와버리면 뭐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뭐 어쨌든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권력의 문제를 권력으로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이 좀 이어서 좀 그 논의를 이끌어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그 형벌 대상을 좀 명확화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우리가 이 도식에 빠져요. 아까 우리가 2030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이대남 이대녀 소식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매불쇼에서 언급하고자 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주류적인 이대남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구에서의 여러 가지 그 재집계 결과라든가 울산에서의 현상 같은 걸 비춰보면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이대남도 소득에 따라서 군대를 다녀왔는지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진보 유튜브의 상당수 주시청층이 40, 50, 60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고 다른 채널도 그러한데 2030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치 문제를 소비하지 않는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시청자층이 그러하다 보니까 이런 이대남을 공식화하고 뭔가 단선화해서 보내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배타시하고 이해와 동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뭔가 차별적인 언어로 배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은연중에 여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 점을 강조한 이유는 이제 보면은 그 토크의 방식으로 보면 황희도 이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막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다 이제 그 발언이 좀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케이스에서는 저게 사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닌 케이스도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시각이 뭔가 좀 그 오른쪽으로 너무 경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나올 수 있지만 사법적 제재 대상까지 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아울러져 버리면 그렇죠. 네. 다 아울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특정 행위에 형벌은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는데 특정 행위 자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 특정 그룹으로 일반화한 다음에 그들에게 뭔가 몽둥이나 탱크라는 물리적 힘을 통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리는 순간에 뭐냐면 분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류가 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순간에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차별의 논리로 쉽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몽둥이냐 탱크냐라는 표현 이전에 몽둥이나 탱크라고 하는 어떤 비유적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어떤 특정한 제재 행위의 대상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오해의 소지를 더 불러버렸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최욱 씨가 사과를 하잖아요. 사과를 하는데 근데 극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는데 그러면 극우는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되는 대상이냐. 극우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쓸어버리는 게 아닌 거죠. 그럼요. 네. 극우적 사상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행위로 나타나서 그것이 사회 질서나 공공의 안녕을 해칠 때 사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형벌을 가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극우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쓸어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점에서 대상에 대한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명확했어야 데서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네. 불가능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논의들이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시작하면은 결국 표심이 어떻게 나왔냐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당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 자체를 뭐 정치적인 성향이 어떨 거라고 단정을 하고 그리고 또 보수화랑 극우화는 또 다른 건데 그것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뭐 최근에 뭐 잠실 시위 같은 데에서도 2030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사들도 입맛대로 소환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 양상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2030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집단으로 잘 잡히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집회 같은 데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혹은 이제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보이니까 그들이 뭔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뭐 사실이 왜곡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은 3차 포인트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정준희 교수 얘기 중에 이제 저들은 가치관이나 논리나 이런 것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그것도 이건 공론에 올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럼요. 조금 전에 네. 이제 구기자가 이래서 대구나 울산의 어떤 그 30대 그러니까 누락됐던 조사 결과를 지금 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 TK 지역에서 내지 영남 지역에서 이런 그러니까 젊은 층의 변화상이 나타나냐, 의식의 변화상이 왜 나타났느냐. 네. 여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상대 정당의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어떤 분석을 했냐면 김부겸 후보가 청년 문제를 선거의 쟁점으로 이슈화를 잘 시켰기 때문에라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 접근이에요. 정책적 접근이었고 정책적 접근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대구 지역의 청년층의 인식의 변화, 정치적 어떤 정서의 변화가 일정하게 유발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적으로 가치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는 과연 맞는 진단이냐? 또 사실은 이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진영마다 청년 세대를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보수 정치권 언제부터인가 그 특히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청년 세대에 대해서 동원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을 했고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표심이 배반하다 보니까 낙인 찍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 정당들에서 이대남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그들의 악행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해와 공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와 달리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라는 것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있는 이념의 문제로 선거를 가져간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라든가 뭐 대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세한 공약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도 이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더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은 지방선거의 여러 가지 목표의식이라든가 정책적 제안 방식이라는 것이 달라졌어야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그 좌표가 아니라 실제로 언제든지 부유할 수 있는 이동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 좀 드리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대화예요. 민주주의 운영 방식은 대화거든요. 대화에 뭐 토론도 있고 설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 물리력을 동원한 형벌을 가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민주주의의 일상적 운영 범위 밖에 일탈이 될 때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근데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그렇죠, 대화가 그렇죠. 성립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접근법은 역시 대화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 맞는 말입니다. 되게 네.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라는 접근법이 되어버리면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접근해야죠. 권력을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경도됐던 원인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쪽으로 다시 당길 수 있는 여지가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권력을 가졌을 때 뭐를 해야 되냐?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정책을 펴가지고 정책의 성과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어떤 대화 설득의 방식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민주주의적이다. 라는 거죠. 이게 대화의 문제 말씀하시니까 저도 늘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게 지금 2030 세대 부모 세대가 대체로 나이 차를 생각해 보면 50, 60 세대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이고 그래도 굉장히 사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치열하게 지냈던 세대인데 왜 그들이 낳고 기른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결국은 누가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선거 운동은 밥상머리에 있다. 왜냐하면 정작 본인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대적 정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있는 자녀와는 그런 내용의 대화, 어떤 것이 좋은 정치인가,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이런 대화의 부재라는 것이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일각의 분석대로 예를 들어서 2030의 그 이탈이 결국은 아빠 부모 세대의 어떤 위선적 모습을 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부모 세대 위선적 모습을 정정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교정하는 거 말고는 그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가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대응은 이건 아닌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누차 강조해 드렸지만 민주주의적 질서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그거를 분명히 특정을 해야 된다. 한두름으로 묶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이건 드리는 제가 부차적으로 끼인 세대 40대로서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럼 저만 해도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거예요. 30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오. 5, 60대에 뭔가 그 비슷한 사상 구조를 갖고 있냐. 저 이제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인데 저 때는 논술을 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 강사를 많이 했어요. 논술실장을 연계. 그래서 실제 제가 중학교 때 뭐 예를 들면은 5.18 만화 그림책 봤고요. 예를 들면 전태일 평전 읽었습니다. 학원에서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논술 공부하다가 이렇게 뭔가 진보적인 성향이 쟁취가 됐는데 실제로 요즘 세대를 보면 인터넷 강의 시대고 실제 여러 가지 강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80년대에 굉장히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그런 서구적인 그런 학습 능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차이가 40대와 또 2030 사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단편적이지만 좀 해봅니다. 네. 정보 환경의 차이다. 네.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반정치주의적인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20대는 어떤 사람들이다, 뭐 30대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대상화를 하면서 진영 간에서 뭐 자기들 정파의 입맛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소환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정치랑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진행되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희는 극우 시리즈 이런 걸 했어요. 저희 방송에서 하면서 네. 진단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청년층의 우경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적 현상이 아니에요. 세계적 현상이거든요. 특히 서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서구에서 지금 극우 정당이 약진을 보이는 배경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의 부모 세대, 86세대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구도 마찬가지로 68혁명 세대가 네, 있었다는 네. 거예요. 68혁명 세대가 있었고 그 68혁명 세대가 중년, 장년으로 넘어서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고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이른바 좌파적 정책을 폈는데 그 좌파적 정책을 폈던 결과가 청년층의 삶을 오히려 더 악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으면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반사 현상으로서 서구 지역에서의 어떤 청년들의 우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사실 한국적 현상도 이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왜 86세대에서 그렇게 그 정서적 거부감이 큰가? 그게 단지 부모의 위선의 문제 이전에
어떤 그 8.6이 중심이 돼서 펴왔던 사회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냈고 또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는가. 예를 들어서 인국공 사태라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발일 수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한다면 네. 오히려 이거는 정책적 스펙트럼 안에서 사실은 규명이 되고 대책을 모색하는 게 필요해요. 오히려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실마리가 나타났다는 게 조금 전에 대구 얘기를 했던 그렇죠. 것도 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다르게 접근해 들어갔으면 오히려 상황을 더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건 물론 하나의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네. 이것도 좀 참조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런 점에서.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그 사례들이나 네. 한국 사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일반론적으로 한번 정리할 기회가 필요하다. 세계적 흐름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